어머니, 이게 뭐예요? 또 바지에 실수하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네. 서울 변두리 낡았지만 정갈한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거실에서 며느리 혜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박순자 여사. 그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며 손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일해온 여장부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이제는 번듯한 상가 건물 한 채와 땅까지 가진 자산가가 되었지만 1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그녀는 자식들에게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짐에 불과했습니다. 혜진은 코를 쥐어박으며 순자에게 걸레를 던졌습니다. 아휴, 냄새나.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라고요. 이게 몇 번째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나 몰라.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웃고 있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요. 순자가 치매 환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사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은 아들 진석과 며느리 혜진의 대화가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건물명의 말이야. 치매 오기 전에 빨리 넘겨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업도 힘든데 저거 팔면 한숨 돌릴 텐데. 진석의 그 비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과연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 속에 돈을 노리는 늑대들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노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순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웠습니다. 가끔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척 멍을 때리고 밥을 먹고도 방금 차려준 상을 보며 배고프다고 떼를 썼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가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가면은 더욱 처참하게 벗겨졌습니다. 처음엔 효자인 척 가련한 어머니를 모시는 척하던 아들 진석은 어머니가 정말 바보가 되었다고 확신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자가 앞에 있는데도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사업 자금 독촉 전화를 해댔고 순자가 아끼던 폐물함의 열쇠를 찾기 위해 안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순자에게 차려주는 밥상은 갈수록 형편없어졌습니다. 시큼하게 쉰 김치 조각에 찬물을 부은 밥을 내밀며 혜진은 이죽거렸습니다. 어머니, 치매면 맛도 모르잖아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됐지 뭐. 아까워라. 고기 반찬은 우리 진우랑 남편 먹어야 하니까 어머니는 이것만 드세요. 순자는 그 쉰 밥을 입에 넣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혀끝을 찌르는 신맛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의 배신이었습니다. 진석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대신 며느리에게 건물 등기 서류는 찾았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아직요. 도대체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정신은 없어도 돈 욕심은 귀신 같다니까요. 혜진의 말에 진석은 혀를 차며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도장 찍어줘요. 그 건물 놔주면 내가 어머니 평생 호강시켜준다니까? 그게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진석은 멍하니 앉아있는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대답 좀 해봐요. 하지만 순자는 그저 침을 흘리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악행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는 순자가 마당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고 신음이 새어나오는데도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시끄럽다며 거실 창문을 쾅 닫아버렸죠. 저 노인네는 죽지도 않나 봐. 넘어졌으면 그대로 조용히 가지.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혜진의 그 서늘한 말 한마디는 담벼락 너머로 순자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 겨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처를 닦아줄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줄 사람도 이 집엔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두 마리 짐승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순자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척했지만 아들 내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일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를 치매 환자로 공식화하고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었던 겁니다. 생일 전날 밤 순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은밀한 모의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 때 친척들 앞에서 아주 난리를 쳐야 해. 어머니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야 요양원 보내는 거 아무도 반대 안 하지. 혜진의 계획에 진석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요양원 보내자마자 변호사 불러서 성년 후견인 신청부터 하자. 그러면 그 건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이제 그 냄새나는 노인네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순자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삶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내 돈이었더냐. 자식이라는 탈을 쓰고 이 어미를 산 채로 요양원에 묻으려 했더냐. 순자의 눈에서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들끓어오르며 가녀렸던 노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들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그 추악한 본성을 세상 천지에 알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생일 당일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북적이는 듯 보였으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혜진은 일부러 순자의 옷을 더럽히고 머리를 산발로 만들어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 모양이에요. 밥을 드려도 바닥에 던지시고 저번엔 제 뺨까지 때리셨다니까요. 혜진은 가짜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진석 역시 고개를 떨구며 비극의 주인공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친척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저 똑똑하던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 그때였습니다. 진석이 미리 준비해둔 요양원 입원 동의서와 재산증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세요. 이거 찍어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진석은 억지로 순자의 손에 인감 도장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거들었죠. 얼른 찍으세요, 어머니. 이거 찍으면 만사형통이라니까요. 순자의 손가락이 서류 위로 다가가는 순간 거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들 진석의 눈에는 탐욕의 광기가 서려 있었고 며느리 혜진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도장을 찍으려던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하고 풀려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안광이 돌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짓누르던 진석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힘에 진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는 인감도장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래, 이 애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냐? 요양원에 쳐넣고 내 건물을 홀라당 팔아치울 생각에 잠이 잘 오던 순자의 서슬 퍼런 호통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고 아들 진석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자는 품 안에서 조그만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지난 1년간 자식들이 내뱉은 그 추악하고 비릿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극치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강남 상가 대출부터 풀고 바로 매각할 거야. 요즘 골프 회원권 시세 좋다는데 그것부터 사야지. 아들 진석의 들뜬 목소리에 이어 며느리 혜진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당연하지. 그 노인네 치매 기운 있을 때 도장 뺏길 정말 잘했어. 아니었으면 그 깐깐한 성격에 우리한테 한 푼이나 줬겠어? 요양원도 제일 싼 데로 알아봐 놨으니까 걱정 마. 친척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몇몇은 입을 틀어막으며 진석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까지 효자인 척 고개를 떨구던 진석은 사색이 되어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순자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감히. 순자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1년 전 치매 연기를 시작하며 순자가 다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확인하는 것. 하지만 지난 1년은 순자에게 지옥보다 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굶기고 쉰 음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열이 펄펄 끓어 방 안에서 신음하던 날 진석 부부는 거실에서 배달시킨 킹크랩을 뜯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엄살 부리는 건지 알게 뭐야. 어차피 내일이면 잊어버릴 텐데 비싼 약 지어줄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마른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습니다. 자식이라는 괴물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칼날이었습니다. 진석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혜진이랑 장난으로 한 소리예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헛소리한 거라고요. 혜진 역시 바닥을 기며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 수발 들며 고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혜진의 뻔뻔한 말에 순자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발? 며느리가 말하는 수발이란 순자가 잠든 줄 알고 방 안에 들어와 패물함을 뒤지고 이 노인네는 왜 이렇게 안 죽고 즐겨? 라며 순자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던 행위였습니까? 순자는 혜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손녀 소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희는 순자가 치매가 아님을 알고 있던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소희는 할머니의 부탁으로 지난 1년간 아빠와 엄마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소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건 지난 1년 동안 할머니 방에 설치된 홈카메라 영상 기록이에요. 할머니가 자는 동안 엄마가 할머니 뺨을 때린 거, 아빠가 할머니 인감도장 훔쳐서 서류 조작하려고 했던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석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놓고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제 어미를 상대로 사기를 쳐? 순자는 친척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단순히 제 생일을 축하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돈 앞에 천륜을 저버린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아들 내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진석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탐냈던 이 집, 상가 건물, 그리고 내가 몰래 빼돌리려 했던 그 토지들까지 단 한 평도 내 차례는 없다. 내가 오늘 아침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공증을 마쳤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제 빚은 어떡하고요? 진석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석은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잡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혜진 역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내 지분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이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푼도 못 준다고요? 혜진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자 순자는 가차없이 혜진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1년 전 미나가 맞았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비위를 맞춰? 내가 한 게 비위 맞춘 거냐? 내 밥그릇에 찬물 붓고 내 옷에 오물을 묻혀서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아세운 게 내가 말한 고생이냐? 순자의 호통에 혜진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순자는 비서실장을 시켜 미리 불러두었던 경찰과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제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저지른 존속학대와 사기 미수 증거물들입니다. 법대로 단 한 치의 선처도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순자의 명령에 경찰들이 진석과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석은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지난 1년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자식들의 배신을 견디며 순자의 가슴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노인의 연약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자들에게 줄 것은 오직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적막해진 집안에서 순자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고생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할미는 정말 미친 노인네로 죽었을 게야. 소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웃을 필요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쉰밥을 삼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구치소에 수감된 진석과 혜진에게는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학대 피해 노인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진석은 감옥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혜진 역시 면회온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외면당하며 처절한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그 화려한 건물과 돈은 이제 그들이 상처 입혔던 다른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밥상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자산가의 모습이 아니라 정감 넘치는 국밥집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순자 여사가 치매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을 도려내고 찾은 진정한 삶의 권리였다는 것을요. 세상은 여전히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박철로 부부나 진석 부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강단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고. 부모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약자의 고통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판 무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순자는 오늘도 국밥집 문을 열며 화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자신을 지켜낸 승리자의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잔칫집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들 진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에 팔을 저으며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가 친척들의 반응은 더 매서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제 어미가 정신을 놓았다는데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챌 궁리나 해? 순자의 시아주버니이자 집안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진석을 효자라고 칭찬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오물을 본 듯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진석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순자의 발치를 기어와 바지춤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 잠시 귀신이 씌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업이 힘들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는 거냐? 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시장통에서 국밥 팔아모은 돈 한 푼 아끼지 않고 대줬던 건 잊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린 분노는 거실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해드린 정성을 봐서라도. 그 말에 순자는 혜진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정성? 내가 말하는 정성이 내 국그릇에 찬물을 붓고 내가 자는 줄 알고 내 뺨을 꼬집으며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냐? 순자의 신호에 손녀 소희가 대형 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안방에 숨겨진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은 친척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이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방으로 밀쳐넣는 장면, 순자가 거실로 나오려 하자 노인네가 왜 이렇게 꾸역꾸역 기어나와? 냄새나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라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심지어 진석은 어머니가 열이 나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도 거실에서 태연하게 골프채를 닦으며 며느리와 함께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강남 건물은 내 명의로 하고 이 집은 팔아서 너 사고 싶다던 외제차 사줄게. 영상 속 진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표정은 한없이 잔인했습니다. 친척들은 이제 대놓고 진석 부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짐승도 제 어미는 저렇게 안 하겠다. 저런 것들이 내 조카라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순자는 눈물을 훔치는 소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너희가 내뱉는 그 독한 말들을 매일 밤 가슴에 새기며
내 자식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하지만 너희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지. 순자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진석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순자가 진석의 사업 자금으로 대준 돈들의 내역과 조건부 증여로 넘겨주려 했던 상가 건물의 증여 취소 통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죠. 순자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을 명시해 두었고 지난 1년간 자식들이 저지른 학대와 부양 의무 위반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내가 탐냈던 그 상가 건물, 오늘부로 내 명의로 완전히 환수했다.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 내 조력자가 되어준 소희의 명의로 넘겼으니 너희는 이제 이 집 주인도 아니다. 순자의 선언에 진석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이미 사채까지 끌어다 쓴 진석에게 건물의 환수는 곧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제 어떡해요? 사채업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텐데 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진석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거두거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미를 찾느냐? 며느리 혜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봐.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인데. 법대로 해요, 법대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혜진의 발악에 순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마침 문 밖에 변호사와 경찰이 와 있으니 내가 저지른 존속학대와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으렴. 거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진석 부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소희가 제출한 영상 증거와 친척들의 증언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1년 차가운 밥상을 마주하며 느꼈던 그 고독과 슬픔이 아들의 절규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아들 내외가 경찰차에 실려 나간 뒤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웃지 않아도 되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쉰밥을 삼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감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뒤에 찾아오는 쓰라린 해방감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듯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소희의 손을 어루만지며 화사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소희야.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1년 동안 내 연기 받아주느라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 다음 날부터 순자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진석이 내놓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곳에 모여있던 부실 채권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석의 친구라고 자처하며 순자의 재산을 함께 노렸던 자들도 순자의 서슬퍼런 법적 대응 앞에 꼬리를 내리고 흩어졌습니다. 또한 순자는 자신의 상가 건물 1층을 개조하여 동네 어르신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갈 수 있는 곳.
순자는 그곳의 이름을 순잔의 따뜻한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진석과 혜진에게는 연일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진석은 사기 및 존속학대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고 혜진 역시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처지였습니다. 특히 진석은 감방 안에서도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회 온 친한 친구들도 이미 그를 배신한 뒤였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남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혜진은 면회 온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을 봐라. 우리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이제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안에 없다. 혜진은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녀의 눈물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싱싱한 식재료를 고르고 쉼터에서 노인들에게 대접할 국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순자 여사가 치매에 걸려 죽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순자는 그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천륜까지 저버리게 만드는 흉흉한 세상이지만 순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쉼터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순자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쉼터에서 배식 봉사를 하던 순자 앞에 남루한 차림의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진석의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청년 알바생이었습니다. 진석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느라 직원들의 월급마저 떼먹었던 사실을 알게 된 순자는 그 청년의 밀린 임금을 사재를 털어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없으면 저희 할머니 수술도 못 해드릴 뻔했어요. 순자는 청년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내 자식이 지은 죄를 이 애미가 대신 닦는 것뿐이니까. 부디 나중에 너는 내 할머니께 효도하며 사렴. 순자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린 척하며 자식의 본심을 밝혀낸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죠. 사람들은 순자의 강단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가 설립한 재단에는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명예도 사람들의 칭송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답게 사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순자의 곁에는 믿음직한 손녀 소희와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수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진석과 혜진은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들의 욕심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돈으로 지은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순자가 진심으로 쌓아 올린 따뜻한 밥상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자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나르며 화사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의 멍한 웃음이 아닌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은 한 당당한 인간의 승전보였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진석과 혜진에게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희가 제출한 1년치 영상 기록과 녹음본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 부모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중죄이다. 진석에게는 징역 5년, 혜진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에 대고 친척들은 침을 뱉었고 동네 사람들은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진석은 감옥 안에서도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잠시 화가 나서 겁주시는 걸 거야. 그는 매일같이 면회를 신청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어머니가 없으면 죽겠다는 비굴한 내용들 뿐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 뭉치를 보란 듯이 쉼터의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순자는 소희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단다. 저놈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 건물이 날아간 게 아까워서 우는 거야. 순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진석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사업 빚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의 증여가 취소되자 담보 가치가 사라진 채권자들은 하이에나처럼 진석의 남은 재산을 뜯어갔습니다. 혜진이 숨겨두었던 비상금과 명품 가방들까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혜진의 친정 식구들은 면회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혜진을 호적에서 파내다시피 절연해버렸죠. 혜진은 감방 동기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며 밖에서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쉰밥을 먹으며 눈물 젖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 사이 순자의 순잔의 따뜻한 밥상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치매 노인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정한 목소리로 시장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쉼터를 찾아오는 외로운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의 재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단에 익명의 기부금이 또 들어왔어요. 할머니 사연 보고 감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나 봐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아들 내외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순자의 남은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큰 결심을 하고 진석의 면회를 갔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진석은 순자를 보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정말 효도할게요.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예전처럼 그 강남 건물 관리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 와중에도 건물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아, 내가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1년을 버틴 건 내가 내 아들로 돌아올 기회를 1년이나 줬다는 뜻이기도 하단다. 그런데 너는 그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내 아들인 적이 없었어. 너는 그저 내 주머니 속의 돈을 노리는 도둑놈이었을 뿐이지. 진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상속인도 아니고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이다. 내가 여기서 나가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이자 심판이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석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시어머니의 재산 환원 소식을 듣고 졸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로지 돈을 보고 들어온 집안에서 그 돈이 한 푼도 자기 차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혜진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의 쉼터는 전국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순자의 방식을 배우러 왔고 그녀의 강단 있는 삶은 수많은 부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내 몸 아파 정성껏 키웠어도 사람의 도리를 모르면 남보다 못한 법이죠. 순자는 강연장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그 힘으로 타인을 돕는 당당한 사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핀 개나리를 보며 소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아빠가 보낸 편지는 반송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소희의 말에 순자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자식들의 본성을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연극은 이제 완벽한 막을 내렸습니다.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자식에게 남겨주는 건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엄격함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제 순자의 쉼터에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자, 국 식기 전에 어서들 드셔.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통을 호령하던 그 시절처럼 힘차고 맑았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몰락했지만 진실을 지켜낸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리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향기라는 것을 박순자 여사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